저희가 총 7번을 만났어요. 7번을 만났는데 그 7번 중에 제 생각으로 한 4번에서 5번은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과정의 흐름에 맞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입장에서 갑자기 중간에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해의 정도가 좀 달라서 제가 그때마다 전체적인 개관을 다시 해드리고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REBT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심리극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쪼개서 상세하게 좀 안내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중간평가하는 과정으로 이제 그동안 하시면서 궁금하셨거나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한번 중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건데 다시 한번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 평가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든 이제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또 생각의 차이가 또 접근에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때마다 토론하고 그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의 열린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하시면서 나는 이게 기억난다 하는 것부터 한번 검토해보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리가 7번 정도 만났는데 나 7번 다 참여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도 안 계시나요? 나는 한 6번은 참여한 것 같다. 6번 정도.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6번 참여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떠오르는 어떤 개념이나 뭐 비법이나 뭐 생각나는 어떤 단어나 어떤 건 괜찮아요? 일단은 시극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인공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보조 출연자가 있어야 된다. 네. 아는 거 다 해요? 아니요, 그냥 생각나는 거. 중간 검토. 적당히 해야 또 나눌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구성 요소. 네. 그리고 기법으로는 비내자 기법이 주로 비내자 기법 그리고 역할 미러링. 네, 네. 미러링. 거울 기법.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이렇게 생각납니다. 심리극의 선생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기 보이죠? 네, 거기로. 네. 심리극의 구성 요소와 기법. 네, 그 중에 거울 기법 네. 생각난다. 그래야 이렇게 나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구성 요소는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 심리극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연극에서도 구성 요소가 있듯이 심리극에서도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 제일 첫 번째는 주인공이 있고요. 주인공. 두 번째는 디렉터. 세 번째는 집단원. 뭐 다르게 표현하면 관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보조자. 액세서리 에고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무대라고 했습니다. 무대. 이게 심리극의 구성 요소예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는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 프로타고니스트를 얘기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기법이 상당히 많은데 심리극의 3대 기법을 소개를 해드렸죠. 심리극 3대 기법인데 심리극의 3대 기법은 사실은 그 구조상 역할 교대 또는 역할 바꾸기 뭐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는 이중자. 세 번째는 거울 기법.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대 기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네. 교수님 뒤에 조명 때문에 지금
되게 보기 흉하게 영상이 구현되는데 상관없으신가요? 이거 공유되는 자료 아니에요? 어떻게 좀 뿌옇게 보나요? 카메라의 앵글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까요? 조명이 들어가서 요 조명이 지금 들어가서 AI. 아니 교수님 뒤에 있는 조명. 요 이걸 좀 닦아볼까요? 예, 한번 아니 지금 교수님 뭐 얼굴이 나이 됐다. 깨끗해졌다. 닦아서 그래. 됐죠? 네. 네네. 지금 이게 영상이 자료로 남는 건데 네네. 너무 지금 무슨 나이트 하는 줄 알겠어요? 네, 됐어요. 네. 네, 깨끗해졌다. 무대 이렇게 조명으로 바꿀까요? 잘 보인다. 잘 보이죠? 네. 훨씬 나아졌어. 해상도도. 심리극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 그쵸? 저걸로. 기법 세 가지 이렇게. 선생님, 네. 한 칸에 죄송해요. 올려서 음. 노트북을 높이를 해도 돼요? 높이를 더 높일까요? 네. 이거 올릴 수도 있어요? 하면 되죠. 이렇게 넘으니까. 이렇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앞쪽에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오, 아우, 엑설런트. 이렇게. 오, 근데 저 화면이 나오면 보는 사람들 힘들어 오히려. 네, 저거는 저거는 아까 너무- 전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살짝만 바꿔요. 이렇게. 얘가 마이크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항상 옳지는 않아. 어떻게 볼까요? 거울 잔상 효과가 나타나서 그러면 조명을 꺼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는 거요? 아, 거기 한번 켜줄 수 있어. 이거야? 이걸 끈다고 이거를? 되게 어두울 텐데. 아, 저게 다 꺼져요? 네. 아, 그래서 한번 그럼 끄면 안 돼요. 궁금하면 켜봐도 돼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안 되지 이것도. 아닌데. 더 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거를 좀 당길까요? 네. 좀 당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가. 이건데. 상황은 뒤로 가야 조명을 벗어나는데 그러면 포커스가 교수님도 뒤로 가시면 되니까. 좀 트이는 이쪽으로 와. 어때? 어쩔 수 없어. 이쪽으로 차라리 와. 이렇게 아래로 될것 아래로 가게. 같아요. 예. 이러면 될것 예, 아래로 가게.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괜찮아요? 제가 갈게요. 그 우리 선생님이 안 보이니까. 여기야, 이쪽으로. 여기도 있고 선생님 이쪽으로 보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다 이쪽으로 이동. 네. 이쪽으로. 보이는 쪽으로 이동. 둘다 벽에 기대고 있어요. 왜 여기 그럼 의자를 쓰든지. 그럼 올라가요. 조명. 그래 여기 의자에 앉아. 편해요? 괜찮아요? 좋네요. 보인다. 그게 좀 밑에 있으면 진짜 좀. 전혀 저희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어. 아무 그거 없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걸 선택하자. 우린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데 저들은 자리를 이동할 수 없잖아. 영양 속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응.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지금 영상 속에서도 저 글자의 의미가 정확하게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선명하게 막 보이진 않죠. 네, 되게 많이 뭉개져 있어서. 괜찮아요. 아니 사진을 올려드리죠. 선생님이 다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자 이제 심리극의 구성 요소 다섯 가지, 기법 세 가지가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죠. 네, 또 나는 한 5번 정도 온 것 같다. 아무도 손 안 들어. 5번. 수치는 5번을 안 왔으니까 못 왔으니까 지금 7번이 작년 올해 합쳐요. 네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 제일 많이 오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진짜? 네. 나는 수업 하느라 계속 그거 최고는 미스도 지금 아니요, 3번 더 왔어요. 네네. 5번 왔어요. 한 5번까지 한 4번 오신 것 같아요. 4번 온 것 같아요. 굵고 부인하는데 뭐 어떤 게 좀 생각이 나세요? 우리가 중간 검토니까. 저는 그 4번 중에 네. 2번을 아리비티? 아리비티 아닌데 그
RBT. RBT 맞나요? 네네. RBT 얘기를 4번 중에 2번을 들었고요. RBT. 왜 RBT라고 했나? RBT. 네. 그다음에 나머지 2번은 한 번은 제가 주인공 했어가지고 앞부분에 이론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나머지 한 번은 제일 첫날 인사했던 기억이 나요. 서로 이제 뭘 기대하고 있었는지. 네. 그렇죠. RBT 중에 뭐가 기억나세요? 인지. 사실 인지 정서 행동 치료 그죠? 그리고 원이 생각이 나네요. 원안에 있던 거. 이렇게. 이건 뭐죠? 겉에. 이거는 사고의 수준이잖아요. 제일 겉에 있는 게. 보편적 사고인가? 같이 가봐. 이게 막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러니까. 무슨 생각? 자동 생각. 그렇죠. 자동적 사고. 진짜? 자동적 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게 인지. 이게 이제 추론적 사고. 추론 또는 귀인. 네, 귀인적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평가적 인지. 평가적 인지.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핵심. 그렇죠. 아, 핵심. 핵심 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또 혹시 또 기억나는 계속해요? 생각나는 거? 어딘가에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감은 어디든 다 있죠. 공감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공감 중요하죠. 근데 이제 RBT에서는 아무거나 공감 안 하죠. 그리고 다시 16으로 가면 인터뷰에도 어떤 매뉴얼이 좀 있다. 아, 인터뷰. 인터뷰의 어떤 절차를 소개했죠. 네. 절차. 다 그래도 핵심은 다 짚고 계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이었던 우리 두 분은 작년에 제일 많이 맞아, 오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올해는 나도 수업 때문에 그렇죠. 수업 작년에는 두 분이 때문에 많이 거의 오셨고 잘 일단 뭐 기억이 많이 망각됐을 확률이 있긴 하지만 어떤 게 또 기억이 나세요? 기억에 남는 것만요. 네, 그냥 떠올라지는 거. 하지만 근데 혹시 여기 사고 있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는 거에 사고의 순서인 건가요?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거는 신념의 수준이라고 얘기해요. 신념의 수준. 신념의 수준이라고 해서 이제 RBT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빌리프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바꾸는 건데 생각을 바꾸려면 어쨌든 이 생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의 층을 이제 알버트 앨리스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자동적 사고, 그냥 그 스쳐 지나간 생각. 왜 저렇게 생겼지? 날 싫어하나? 왜 저런 눈으로 쳐다보지? 내가 이상한가? 이거 문득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래서 상당히 의식적인 생각을 이 자동적 생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나 귀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뭐일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F, 그러니까 가정적인 생각, 이걸 가정이라고도 얘기해요. 가정. 그리고 귀인은 행동의 원인을 이제 귀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적 귀인이 있고 외적 귀인이 있는 것처럼 행동의 원인을 이제 물을 때는 이제 귀인적 사고라고 표현하고요. 이 RBT에서의 평가적 인지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는 합리적 신념, 여기는 비합리적 신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토마스 쿤의 그 과학 뭐죠? 과학 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의 내용을 근거로 알버트 앨리스가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을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신념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융통성이 있고 이런 각각의 기준들을 얘기를 했죠. 반면에 비합리적 신념은 여기다 이제 비만 붙이면 돼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이고 그리고 여기는 경직된 사고를 이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비합리적 신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인과관계로서도 설명하거든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원인과 결과에 맞는 생각이면 이거는 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건강한 생각이다라고 얘기해요. 건강한 생각, 여기는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보편성이라고 얘기해요. 보편성.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해당될 법한 어떤 현상들을 이제 보편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이 되면 뭐가 떠요?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근데 이 보편성이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문화적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는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추워요, 더워요? 더워요. 근데 호주는요? 추워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 문화적 보편성도 이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문화적 다양성, 보편성도. 그런데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를 더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합리적 신념은 요소가 있거든요. 비합리적인 요소.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요거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하죠. 기억나세요? 무슨 사고? 과장적 사고. 어제가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갔다는 것은 내가 못생겼다는 거야.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모든 현상에 접목시키는 거. 우리 이거를 이제 아웃백은 이제 흑백 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버트 앨리스는 이것을 과장적 사고다라고 비합리적인 신념, 그러니까 평가적인 인지로서 이 요소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당위적 사고. 당위적 사고는 뭔가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해. 나는 항상 아버지 말을 항상 잘 들어야만 해. 부모님 말이 항상 옳아. 이런 건 다 당위적 사고죠. 그리고 낮은 인내심. 나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이런 것은 낮은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나 이런 상황이 너무 끔찍해. 고통스러워. 이런 건 다 낮은 인내심이고 마지막은 자기 비하. 이런 내 자신이 한심해. 내 자신이 참 바보 같아. 이런 거는 자기 비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비합리적 신념의 요소이자 이것은 평가적 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거예요. 평가적 인지. 자신의 생각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핵심 인지는 이 생각의 층 중에 가장 심연의 것인데 알버트 앨리스는 어떻게 이런 인지가 만들어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다고 했죠? 이전 경험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전 경험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엔 이전 경험은 뭐 어렸을 때 그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럼 핵심 인지는 뭐냐?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죠. 제일 첫 번째는
사랑받음. 두 번째, 능력. 세 번째는 가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 핵심 인지가 결국엔 나의 아주 중대한 이전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다르게 표현하면, 나무로 표현하면 이게 뿌리인 거죠. 핵심 인지는. 그래서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있고 구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구름이에요. 그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액티베이트 이벤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라면 이 구름으로 인해서 자동적 사고가 건드려지는 거죠. 자동적인 신념이 건드려졌는데 결국엔 이 잎사귀는 결국 가장 핵심적인 이 뿌리로 인해서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잎사귀도. 그래서 우리가 심리극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이슈, 자동적인 사고. 첫 번째 장면에서 단순히 누군가 어깨를 탁 치고 갔어요. 그 장면만 했다고 해서 그 장면에서 액팅하고 소리 지르고 바타카로 치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결국엔 이 핵심 인지에 관련된 아주 이면의 경험들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만 이 사람의 그 미해결된 과제라고 하는 서플라이 리얼리티, 잉여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심리극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왜 우리가 심리극을 배우는데 이런 REBT라고 하는 인지상담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심리극을 하다 보면은 갈 길을 좀 잃어버리거든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인공을 어디로 촉진시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상담적인 이론을 우리가 탄탄하게 좀 배워놓으면 사례 개념화, 다양한 가정적인 것을 통해서 대담을 좀 추진할 수 있고 상담을 심리극을 더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배웠던 심리극이라고 하는 이 접근을 상담적 이론을 베이스로 접근하는 방식을 디렉팅을 할 때는 이러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심리극을 디렉팅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이 반드시 옳으냐?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다양한 디렉터들마다의 전략과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을 이 상담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극을 디렉팅을 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 네. 혹시 그러면 그 이전 경험이 그 떠올랐을 때가 핵심 인지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전 경험이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왜 무의식과는 좀 별개인 건가요?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의식적인 어떤 생각들인 거고요. 이 평가적 인지에서 핵심 인지까지는 이제 전의식이라고 하는 전의식, 이건 상당히 무의식적인, 잘 떠오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적으로 보면 다양한 어떤 상담적인 질문들, 반영, 재진술 이런 접근을 통해서 좀 개입을 해야만 떠올라지는 경험들인 거죠. 하면서 이제 디렉팅을 연습을 하면서 작년에 네. 제일 힘들었던 게 이걸 촉진시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네. 촉진시키는 게 어려운데 의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를 이제 향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주인공은 자꾸 이제 밀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하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잘 안 떠올라지는 거예요. 잘 안 떠올라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주인공의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고 의도적으로 내담자 주인공을 촉진시킨다는 게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되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스승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던 것이 대부분의 REBT는 언어 중심의 접근이거든요. 말로 하는데 우리 심리는 뭐예요? 뭐가 핵심이에요? 행위화. 단순히 자동적 사고 평가적 인지의 핵심 인지를 물어볼 때는
언어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위화를 통해서 그 경험을 촉진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써 그 경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심리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일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러면 그 내담자가 핵심 인지를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나는 이제 보여. 음. 그랬을 때 좀 계속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이 알아채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계속 찾게끔 회기가 계속 늘어나도 기다려주는 게 맞는 건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보통 REBT 언어 중심의 상담에서는 첫 번째 회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상담의 구조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로 어떤 절차로 상담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담의 구조화 작업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C나 A를 먼저 살피죠. 예, C나 A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C는 이제 정서적인 고통 그리고 행동적인 고통, 즉 호소 문제를 이야기하는 섹션이 보통 두 번째 회기에 들어가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제가 요즘 많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사람들 관계에서 제가 눈도 못 마주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C, 정서 행동적인 회기거든요. 그런 호소 문제를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A가 나와요. 액티베이트 이벤트, 촉발 사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겪었던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면, 그럼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무엇이 달라지길 기대하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상황이 달라지길 원해요.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거기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지길 원해요. 근데 알버트 앨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굳이 네 신념 바꾸지 말고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내가 회사에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회사 그만둘 수 있어? 그럼 회사 그만둬.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회사는 계속 다녀야 돼요. 그 사람 과장님이나 사장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럼 네 신념을 바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REBT에서 얘기하는 결국 내가 현재 고통받는 정서와 행동적인 어려움이 당신의 생각, 네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이 2회기 때 호소 문제와 상담 목표를 세우면서 심리 교육을 시켜요. REBT는 우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고통받는지에 대해서 이 ABC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교육을 시켜줘요. 뭐 사례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이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주인공 그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기도 해요. 아, 나의 문제가 나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정서와 행동적인 고통을 받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훨씬 좋죠. 훨씬 빠르고. 근데 반면에 호소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상담 목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시켰어요. 근데 전혀 인지가 안 돼. 뭐 그냥 제가 한심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절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전혀 이 자신의 인지, 비함적인 평가적인 요소들이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여전히 비함적 신념의 요소가 지금 작동되고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심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요소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비함적인 신념을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공격해라라는 말에 참 오해가 많은데, 이 공격적으로 하라는 말이 이 사람을 막 매도하고 너 그것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념으로 인해서 당신이 고통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알버트 앨리스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빌리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서 정서 행동에 어려움을 주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 네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를 더
더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교수님 그런 상황에서 내담자한테 부정 요소가 계속 나올 때도 네. 인지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RBT는 그렇게 보죠. 지금 여전히 인지가 생각이 다다르지 않았구나. 그리고 왜 내가 바뀌어야 돼? 그들이 바뀌어야 그렇죠, 되지. 그렇죠. 이게 회계수를 거듭나도 그 부정 요소가 계속 나온다라면 인지가 될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을 그래서 해야 아까 그 얘기를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신념으로 인해서 비협력 신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진짜 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한테 고통받았잖아요. 우리가 신념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어때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영역은. 그래, 저 사람이 뭐 나름대로 뭐 어떤 상황이 있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경우에는 상황을 바꿔라라고까지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신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으면 굳이 신념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근데 내담자가 어느 환경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신념과 환경까지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가족이나 끊어질 수 없는 이러한 관계에서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르게 보면 요 합리적인 신념의 요소가 또 있거든요. 합리적 신념의 요소. 이 합리적 신념의 이 각각의 요소들을 한 글자로 하면은 요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그거를 파고 논박하고 했는데 결국 남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어떤 밀접하게 붙어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삶의 양식을 이렇게 봐도 이렇게 접점되지 않는, 이게 붙지 않는 아주 미묘한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면에 대해서는 이제 박경희 교수는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면 받아들여라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나요? 그거 그냥 받아들여라고 얘기해요. 네가 정말 그거를 원한다면. 왜냐하면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나의 어떤 신념의 영역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융통성 있다는 이 각각의 요소를 하나로 이렇게 뭉치면 결국 수용이라는 용어로서 설명되거든요.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라는 것이 이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또 받아들이는 입장의 내담자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이렇게 분출돼서 나올 수도 맞아요. 있고 그러면은 수용을 했어. 그러면은 수용한 다음에 이 내담자가 나오는 그 반응에 따라서 또 다시 목표를 설정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IBT의 과정을 보면 이제 A, C 유형 단계를 보면 1단계가 A하고 C를 탐색하는 단계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B와 C의 관계를 이제 교육을 하는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D, 디스퓨트 논박하는 과정이고, 논박을 통해서 결국 이펙트 효과가 나오고, 다섯 번째는 과제를 통해서 이 신념, 비합리적 신념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플로우에 맞게 이제 상황과 정서와 행동적인 것들을 탐색하고 상담의 목표, 호소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B와 C를 통해서 B가 어떻게 C를 만드는지에 대한 심리적인 교육 단계를 여기서 이제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논박을 해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 이 평가적 인지를 타겟으로 아주 면밀하게 논박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반드시 아내가 밥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항상 친절해야 돼.
모든 사람이 내가 요구한 대로 그들은 나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해 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당위적인 사고에도 이게 추상적인 수준이 있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각각의 평가적 인지에도 이 신념에도 추상성의 수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상성. 신념에는 상당히 이 추상성으로 갈수록 비합리적 신념에 고통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넓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해야 돼요. 이거하고 아내가 나에게 점심밥은 2개 반찬으로 해줘야만 해. 반드시. 어느 게 더 추상성이 더 큰가요? 전자. 첫 번째 훨씬 더 이게 폭이 훨씬 넓잖아요. 그러면 이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포커싱을 시켜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더 초점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인지적인 오류의 초점. 그래서 나의 어떤 사고가 어디에 사실은 꽂혀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 묻는 과정. 그 과정을 먼저 이제 거치게 되죠. 그러면 이 생각 바꾸기의 초점은 결국에는 내가 모든 영역의 이 생각의 오류의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경험 중에 특히 어떤 영역에 오류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사실은 친절해야만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게 했을 때는 나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을 때 나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요 라고 했다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내용인가요? 저는요 사실은 제 아내가 밥을 안 해줬을 때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껴져요. 왜 아내는 내가 맨날 월급 갖다 주는데 그 돈 어디다 쓰고 밥도 제가 한 끼 얻어먹지 못하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밥 한 끼 아내가 아침에 해주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신 그렇게 아침밥에 매여서 아내에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에게 그렇게 요구하셨고 항상 받았거든요. 그런 모습이야말로 저는 가장으로 좀 더 대접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전 경험의 오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능력에 대한 주제, 내가 가장이라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침에 밥을 얻어먹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가장으로서 능력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핵심 신념의 오류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초점화, 추상성적인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구체화시키게끔 초점화시키는 것이 이 디스퓨트의 단계에서 아주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언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논박, 이게 이제 언어적인 거에 그럴 거예요. 인지적 논박. 두 번째, 정서적 논박. 이거는 심상이라고 얘기해요. 심상법. 세 번째는 행동적 논박. 여기에서 행동적 시연 또는 행동적 역할 연기. 여기에 이제 심리학적인 요소가 일부 들어갔던 거예요. 알버트 앨리스는. 근데 실제로 박경희 교수님이 이 행동적 논박하는 걸 보면은 그냥 역할극 같아요. 역할극 같은데 막 세련되게 막 역할 교대가 있거나 미러링이 있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행동적 논박은 리서치 기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내가 이렇게 항상 아침에 반찬 3가지 정도 꼬박꼬박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야말로 가장으로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실제로 물어봐라. 물어보고 한번 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들 중에 아침밥 아내가 해줘서 먹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 10명한테 한번 물어봐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밥을 반드시 먹고 와야만 가장으로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네 생각이 정말 그게 다른 사람도 동일한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리서치적으로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자신의 이런 당위적인 사고의 오류가 행동적인 어떤 방식으로 직접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 과정을 3단계 디스퓨트 단계를 통해서 생각 바꾸기 작업을 직접 하게끔 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층을 점진적으로 막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담자 수준에 따라 좀 표면적인 주제를 좀 다루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각각의 신념의 수준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신념의 이 수준도 추상성에서 구체성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구체성을 좀 더 추상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 인터뷰 단계 또는 상담의 전체적인 질문 단계에서 유연하게 좀 접근을 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실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게 우리가 보여지죠.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는데 네. 교수님은 상담하시면서 네. 내담자 만나시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가 이렇게 심리극을 하시거나 그럴 때 내 개인적으로 저도 상담자도 사람이잖아요. 네네. 순간 답답함이나 뭐 짜증이나 이렇게 화가 순간 이렇게 훅 올 때가 있잖아요. 진짜 막 표현은 못하지만 그럴 때 교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가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뭐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손해인데. 그러니까 RBT식으로 얘기하면 너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굳이 그 행동을 계속하지?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례 중에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할 건데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긴장감이 일어나거나 이 사람을 좀 수용하기 어려울 건데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 이제 말하거나 행동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답답하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일치성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때 친구들 관계에 상당히 네가 소외받거나 외면받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내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에 되게 그 상황이 좀 네가 답답해 보인다. 그런데 답답해 보이지만 선생님이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것 같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게 뭐니? 라고 이제 물어보죠. 저도 상담 왜냐면 우리 RT식으로 보면은 이 사람의 비한적 신념의 이런 내면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보편적이지도 않고 자기에게 도움도 안 되면서 상당히 융통성 없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적응적이고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정서로 일상을 막 살아가요. 근데 이게 본인에게 어떤 면에서는 기능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그래도 계속 살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경험이었으니까. 자신의 이전 경험에. 그러니까 결핍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안에는 이 결핍.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던 원트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인해서 비한적 신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난 항상 아내에게 아침에 밥을 먹어야만 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그런 요구를 계속 해오셨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는 건 줄만 알았어요. 뭐 그렇다면 이런 결핍이지만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와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서 왜 아내에게 자꾸 그렇게 경직된 방식으로 요구하시지? 근데 그 모습 봤을 때 상당히 본인이 원하는 것과 실제 하는 행동 간의 괴리가 상당히 멀어지잖아요. 답답해요. 근데 그걸 상황의 상담사가 확 혼낸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정신 차리세요. 아내의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신다면서 왜 아내 얘기는 안 듣고 이거는 논박이 아니라 혼내는 거잖아. 이건 논박이 아니라 막 혼내는 거잖아. 왜 아내 얘기 안 들어? 아내 좀 잘 얘기 들으셔야지. 참 답답하시네. 정말. 이거는 이제 논박이 아니라 자기 역전이로 해가지고 이제 막 혼내는 거죠 상담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담적 관계가 이제 틀어지죠. 초점이 안 맞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험들이 올라오면 그 경험이 이 내담자의 관계에 있어 상담의 목표에 있어서 이게 이런 감정의 경험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진솔하고 일치성 있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상담적인 방식에 맞게 이제 질문을 해야 하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 감정으로 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상담 안 오죠. 근데 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상당히 FM적인 얘기예요. FM적인 얘기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항상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안 깨어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기가 어렵죠. 세련되게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사실 그 내담자의 경우에는 결국 자기의 경험상 그러니까 자기 바운다리 안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논리와 비논리를 따져서 이렇게 접근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보면 비논리적인 상황들,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지금 너무나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라는 저는 의문도 들어요. 사실 실생활에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비상식적인 거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어떤 문제 나와 그 1인칭과 2인칭의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라는 아워라는 어떤 이 세상의 바운다리로 나가면 비논리가 너무 당연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가질 것인가가 저는 의문이 드네요. 저도 그 말에 되게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은 결국에는 우리 내면의 관점을 바꾸는 이게 미시적 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하나의 어떤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그냥 나라고 하는 유기체는 아주 미시적 차원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친구, 그다음에 가정,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떤 이웃 아주 작은 이렇게 미시적 차원이에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고통받는 영역은 가족과 나 그리고 이웃 또는 직장 동료 이 안에서의 갈등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다지만 뭐 크게 못 느끼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 관계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런 상담적 요인은 이런 다양한 생태학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에 대한 뭐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생태학적 전체 관점을 다 아우르지는 못해요. 특히 이제 가장 강점이 있는 거는 이 심리적인 어떤 요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더 초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우리 상황에서의 어떤 탄핵이라든지 어떤 각 나라 간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북한으로 풍선을 날려보낸 문제로 인해서 북한으로 어떤 그 소리를 막 내비치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의 우리의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한계점은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런 한계점은 이 심리학적 상담 영역에는 개입의 요소는 상당히 적어지죠. 근데 이제 설명은 다 이걸로 설명은 해요. 수용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이제 요새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묻지마 번제 뭐 네. 이런 걸로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저의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원인이 귀인이 결국 지금 그 사회의 그 전반적인
그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들이 꾸준히 주고 있는 스트레스에 결국 누구라도 언젠간 폭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의 어떤 전조현상이 아닌가, 전조현상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단어는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제가 건강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저도 불시에 어떤 그런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서 2인칭인 당신의 건강을 논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인 것인지, 접근 방법인 것인지, 저는 요새 그런 의구심을 좀 많이. 그렇죠. 내가 아무리 건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회 일원으로서는 항상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의 개인 상담 영역, 상담의 영역에서는 그런 한계점이 항상 이제 만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들러는 생태학적인 관점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설명을 해요. 단순히 나의 어떤 심리적 영역의 건강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들러는 사회적 관심, 연대, 사회적 연대에 더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리극을 만든 모레노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제일 처음에는 사회적 원자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사회적 원자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들, 사회적 역할, 신체적 역할, 이런 역할에 우리가 각각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이걸 개념으로 이제 처음에 사회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소시오 드라마. 이게 소시오 드라마는 뭐냐면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민주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극화시키고, 그 극화시킨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같이 토론하고 행위화시키는 거. 이걸 이제 소시오 드라마라는 영역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고, 이 사회 원자를 통해서 발견했던 것이 이제 소시오그램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관계로 해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관계 안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를 맡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끌림과 밀어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극을 통해서 사회적 주제를 다뤘어요. 모레노는 사회적 주제. 단순히 나의 미시적인 어떤 심리적인 상태만 다뤘던 사회적 원자의 개념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국민들, 백성들을 도와줄 것인지를 우리 한번 실험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실험적 모레노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면서 모레노는 그때 당시 군의원이었거든요. 의사였으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있으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방을 배치하거나, 그리고 소녀들이 기숙사에서도 서로 매칭할 수 있게끔 이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서로가 끌리는 사람들끼리 방을 맺혀주거나,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할극이라는 것이 좀 나왔고, 역할 연기, 역할 연습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르구나. 심리적인 역할, 불안한 나, 두려운 나, 신나는 나, 또는 사회적인 역할에서의 엄마, 아빠의 사회적 역할, 이런 걸 확인하면서 나중에 나온 것이 심리극이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개인의 차원에서의 어떤 이슈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사회적인 요소를 먼저 잘 다루는 것이 결국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있는 사회적 연대, 사회적 관심에 굉장히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1921년도에, 1930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심리극은 1930년도 이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 이 아이디어는 1921년도에 나왔어요. 100년이 넘었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 소위 얘기해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유교적 어떤 사상 밑에 있을 때는 사회적 교육이라는 그런 통례가 있었잖아요. 사회적 교육. 그러니까 뭐 교육기관이 아니라 집안이나 아니면은 어떤 내가 머물러 있는 근처의 어떤 인프라들 내에서도 어떤 계속 인성적인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산업화와 과학화의 이 단계를 지나오면서 그런 어떤 사회적 교육이라는 개념이 지금 거의 없어졌다시피 돼 있는 상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신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서 저 비합리적인 신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이전 경험 중에 사회가 거기에 침범하는 영향을 주는 네거티브 영향을 주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는가. 그리고 점점 더 그게 커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거나 1인칭으로서 2인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렇죠. 질문이 들어서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 보편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알버트 앨리스가 만들었던 1956년도의 초창기 아이디어가 2029년도에도 여전히 가능한가? 이건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게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대 정신을 만나거든요. 그렇죠.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 무엇을 원하는 건지에 더불어서 산업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치적인 서로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회 문화적인 형태는 어떻게 달라진지를 통합하는 정신이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상담의 영역에서도 논박을 할 때도 이런 비합리적 신념, 합리적 신념에 대한 그 기준점이 상담사가 이런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공부, 시대 정신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논박의 오류들을 스스로 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엄마가 저보고 항상 의대 가래요. 의대 가야만 성공한대요. 그러면 공부가 중요하지 친구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진짜 애매해. 어떻게 조심스러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저는 의사 그렇게 안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항상 의대 가라고 하고 그래야만 더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게 옳은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을 정말 자원봉사로서 도와주는 일, 공부는 공부지만 제가 원하는 일은 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를 또 만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의대 보내야죠. 일단 그 자리 가야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혼동스럽지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그 혈맥은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나?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정신과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회적 상황까지 확장시켜서 상담사가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학의 변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아한 논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인문학 소양이 상당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선생님 표현을 사회적 상황, 시대적 정신 이렇게 표현했지만 알버트 앨리스는 이것을 철학의 변화. 이게 핵심 인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나의 어떤 신념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이거를 핵심 인지라고도 표현했지만 이걸 철학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사회적 연대, 사회적 관심,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아우를 수 있어야 결국에 있는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오류들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삶에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를 또 잘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핵심 인지라는 게 정제되고 교육된 것이라면 나름의 건강한 핵심 인지라고 볼 수 있겠으나 사실 사람들 개개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다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분명히 몇몇 사람들은 그 요구를 정확하게 느끼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요구의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단순한 어떤 반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의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다수의 잘못된 판단들에 대한 충첩에 대한 경험 이렇게 돼서 핵심 인지가 조성이 되어 버리면 어쨌거나 핵심 인지 자체는 사실 변화되기는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이 표현을 조심스러워 되게 어글리하게 응고되어 있는 이 신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근데 여전히 사회는 그 주변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걸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만연하고 성행하는데 이거 굉장히 저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RBT 상담사 제가 이제 박사논문 RBT 기반 심리학이잖아요. RBT는 우리의 논리적 체계를 변화시키는 접근이고 심리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존적인 주관적 삶을 변화시키는 현상학적 접근이거든요. 두 가지가 되게 충돌하는 거예요. RBT는 실존적인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RBT는 실제 우리가 논리적 사고, 객관적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인데 심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네가 아프면 네가 아픈 게 아픈 거야. 뭐 때문에 아팠어? 그때 거기로 한번 가보자. 이런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예요. RBT 기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저는 충돌되더라도 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비이ham적 신념이 나의 삶에 기능적으로 쓰였을지라도 이 핵심 인지가 있었던 이런 오류들이 있었던 그때 그곳으로 가면 이 결핍되었던 어린 시절이나 결핍되어 있던 주 대상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충분히 사랑받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그냥 존재로서 사랑받고 그 존재로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다루고자 했던 거예요. 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RBT에서의 올고든 RBT의 베이스로는 사실은 들어가기 어려운 한계점은 여전히 있고 하지만 저는 이 비한적 신념이라고 하는 RBT 모형 자체가 심리극이 그동안 헤매고 있었던 그 디렉터로서의 그 길을 저는 어느 정도 가이드 해줄 거라는 주장으로 이 과정, 모델을 만든 거죠. 여전히 이거는 좀 오류들이나 한계점, 충돌되는 영역들이 확실히 있어요. 결국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리마인드할 수 있는 기회만 던져준다는 의미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기회라기보다는 이제 심리학적 표현으로 보면은 잉여현실의 어떤 기회 또는 언두잇이라고 하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 감정을 표출하거나 이걸 정화라고 표현했잖아요. 정화나 또는 우리가 행위 통찰이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거나 그리고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이 세 가지의 기회를 주는데 이것은 심리극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죠. 정화, 두 번째는 통찰, 세 번째는 행동 훈련.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이제 심리극을 하게 되는데 실제 디렉팅을 하다 보면 RBT처럼 이 모형의 그거에서 갈피를 갈 수 있는 길을 잘 못 배워요. 그러니까 디렉터가 참 어려운 게 볼 때는 알겠어. 그럼 자기 보고 디렉터 하라고 하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왜 못하냐면요. 그게 제가
아이가 바이올린을 하거든요. 바이올린 하길래 제가 서연이 우리 지난번 왔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서연이 요새 오케스트라 이런 걸 하는데 서연아 아빠가 노래 하나 불러볼게. 나나나나나 이게 노래 불렀어요. 이거를 바이올린으로 바로 연주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 이거 못해. 이게 얘기하는 거. 왜 못해? 네가 연주했던 음악을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거 하려면 박자도 알아야지, 음계도 알아야지, 악보도 봐야지. 그렇게 해야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소리를 낼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그대로 음악 들리는 대로 그걸 다시 기억하고 다시 재현을 왜 못하지? 근데 그건 다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 다른 능력, 그건 할 수 없는 거래요, 쉽게. 저는 그것이 마치 우리 디렉팅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내가 봤다, 들었다, 봤다라고 해서 디렉팅을 바로 주인공을 안내할 수 있냐? 그건 아닌 일이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고 발달 심리학을 통해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과업들이 무엇이며 그 발달 과업에서의 주요 결핍과 좌절된 경험들이 어떤 스테이지에 어떤 이슈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발달 트라우마라고 하는 주요 이슈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성격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각 이론을 통해서 개념들을 학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어떤 형태로 고통받는지에 대한 이상 심리학적 병리적 이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상담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개입할지를 전략을 알아야만 내담자를 인터뷰를 해서 우리가 사례 개념화를 하면서 심리학을 구조화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디렉팅에 슛 들어가게 되면 이 과정들이 백지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론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몸으로 결국 두잇을 해야 돼요. 운전을 해야 이럴 땐 브레이크를 밟고 이럴 때는 엑셀레이터를 밟고 기압 변속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은 빨간 불에 멈춰야 하는지 파란 불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우리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론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럴 땐 멈추는 거구나 이럴 땐 가는구나를 알면서 디렉팅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존의 심리 디렉팅을 우리가 해왔을 때 많은 비판받았던 것들이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심리 디렉팅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예요. 우리 한 1, 2세대 때는. 그래서 최현진 선생님의 디렉팅을 보면 이거는 최현진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세대들은 단순히 최현진 선생님을 따라하거나 최현진 선생님의 스타일을 일부 모방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려고 했거나 그래서 일부 어떤 전문가들은 이거를 내가 후배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해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려고 애썼거나 이렇게 좀 흐름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이론을 특히 인지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 개념화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내담자를 촉진하려는 의도는 인간의 심리적인 고통을 어떠한 과정으로 안내를 해야만 안전한지 그리고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인지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인 개입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항상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건 제 나름의 도전인 거고 기존에 저희 스승님이 박희석 선생님은 이런 주장을 했다가 많이 혼났죠. 많이 혼나고 그때 박사 논문 쓰셨던 거는 인지치료와 심리극의 효과성 비교 연구를 겨우 박사 논문을 쓰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25년 전이에요. 25년 후에는 제가 박희석 교수님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RBT 기반의 심리학을 한번 주장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건 이론이라고 하는 것,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정에 불과한 근거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항상 구멍이 있고 한계점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까요? 한 10분 정도. 네, 수고하셨습니다.